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런 아세모글루는 어떤 테크놀로지의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득 보는 집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결국에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사람들을 자신의 비전 쪽으로 설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간을 뛰어넘는 AI의 등장을 굉장히 염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가 초지능이 일단 등장하면 그때에는 인류가 화성으로 도망쳐도 초지능이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그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글의 레리 페이지는 AGI를 염려하는 머스크를 비인간종, 즉 기계를 차별하는 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일론 머스크는 AI를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보았고 기후변화보다도 더 큰 문제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할 당시 레리 페이지 같은 사람이 AI의 미래를 좌지우지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사비스를 엄청 설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처음부터 AGI와 더불어서 AI의 거버넌스 문제를 인식하고 염려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론 머스크에게 2015년 당시 Y 컴비네이터의 사장이었던 샘 올트먼이 접근을 합니다. 어차피 AI의 발전은 막을 수가 없고 그 길을 구글에게 온전히 맡겨둘 수 없다. 우리만의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AGI를 먼저 개발하자. 무엇보다 이 AI를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하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또한 이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단체를 한번 만들어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그리고 2015년 12월 일론 머스크가 이름 붙인 오픈 AI라는 비영리 조직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설립자들은 이른바 범용 인공지능, 즉 이제껏 아무도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AI를 주주들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발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머스크와 올트먼은 오픈 AI를 비영리 단체로 설립하고 그 운영비로 10억 달러를 약속했다. 오픈 AI는 상업적 제품을 개발하지 않고 오로지 연구에만 전념하며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지 않고 오로지 글로벌 유토피아를 가능케 할 AGI를 만들어낸다는 가장 순수한 의도만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머스크와 올트먼은 또 가능한 많은 연구를 공개하고 다른 기관과 폭넓게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기술 개발 과정에 열린 태도와 민주적 참여가 핵심적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이 조직은 AGI라는 사명을 중요시했고 그 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사회에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올트먼 자신조차 이사회에 의해서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게 설계했다는 것이 올트먼의 자랑이었습니다. 한편 이 오픈 AI의 핵심 멤버 중에 하나가 바로 일리아 수츠케버였습니다. 제프리 힌튼의 제자로 일찍이 딥러닝 방식으로 설계한 알렉스넷으로 이미지넷 대회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한 적이 있었고요. 이후에 딥러닝 기반 AI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데에는 그가 불쏘시개 역할을 충분히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스케일에 대한 믿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연산 자원의 규모를 높이면 AI의 성능도 똑같이 높아질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죠. 이미지넷 대회에서의 성공도 연산 자원의 발전이 있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픈 AI가 아주 높은 성능의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컴퓨터 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픈 AI가 필요로 하는 칩의 가격은 매우 비쌌습니다. 최고의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GPU를 사다가 써야 했는데 GPU 8개가 들어간 서버의 가격이 2023년을 기준으로 약 19만 5천 달러인데 오픈 AI가 필요로 하는 GPU의 개수는 수만 개 단위거든요. 그래서 오픈 AI가 필요로 하는 자금은 수십억 달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비영리 조직의 형태로는 그 정도의 돈을 끌어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오픈 AI가 비영리 조직으로 시작한 것은 비전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였는데 그 비전으로 가는 길이 비영리 조직으로는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픈 AI의 설립자들은 조직을 띄우고 난 지 불과 1년 반 만에 이러한 비영리 조직만으로는 자본을 끌어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오픈 AI 안에 따로 오픈 AI LP라는 영리 조직을 설립하고 이 조직에서 자본 조달, 제품 상업화, 투자자 수익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오픈 AI가 영리 구조로 전환하면 제품 개발에 있어서 원래의 비전과는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영리 조직을 그대로 유지를 하되 대신 자금을 대줄 수 있는 테슬라에 배속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는 겸사겸사 오픈 AI가 이 자율주행 시스템의 수준을 올려
올려주면 테슬라의 수익도 늘어나서 다시 오픈 AI의 연산 비용을 대줄 수가 있고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설계를 한 것입니다. 하여간 이 올트먼과 머스크 간의 다툼이 크게 있었고 오픈 AI의 주요 인물들이 올트만 쪽을 지지하자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에서 손을 완전히 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론 머스크와는 2018년에 헤어지고 2019년에는 영리 조직인 오픈 AI LP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0억 달러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독점적으로 연산 인프라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픈 AI의 모든 연구 활동, 모델 훈련, 상품 출시 등이 이 인프라 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본이라는 것이 확장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것은 조직의 의사결정에 자본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수익을 내줄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10억 달러 이후에 후속 투자를 계속 해줄 것이다. 뭐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오픈 AI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은 그때 당시 난잡하게 진행되고 있던 여러 프로젝트들을 정리를 하고 빌 게이츠의 구미에 맞는 GPT의 개발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사실은 독점만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이 독점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술을 노출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오픈 AI 또한 점차로 자신들의 연구를 공개하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AI 개발에 대한 외부의 검토 또한 시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다수가 감시하지 않는 그런 기술의 위험성은 더 높아지게 되겠죠. 여기에 기존의 AGI 서사를 가져다 붙이면 감시받지 않는 AI가 그리고 능력도 출중한 AI가 통제받지도 않는다라는 논리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잠시 AGI의 서사를 내려놔도 될 것입니다. 2023년 올트먼이 실제로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AI는 확실히 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다른 AI 회사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오픈 AI 내에서도 AI의 안전을 염려하는 안전파들은 항상 존재를 했습니다. 반면에 기술을 가속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존재를 했죠. 생각을 해보면 자본을 가속화시켜야 한다는 논리와 기술 발전을 가속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서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 내 논리로는 항상 가속화 논리가 탁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안전파들은 쓸데없는 걱정, 소모적인 논쟁꾼들로 여겨지죠. 그러다가 회사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 아모데이도 이러한 안전파였고 따로 독립해서 엔트로픽을 차리게 됩니다. 물론 엔트로픽도 이후에 오픈 AI와 크게 다를 것 없이 운영된다라는 비판들도 많이 존재를 했지만 최근에 미국 국방부와 군사 목적의 AI를 놓고 갈등을 벌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실제 이 아모데이 남매가 효과적 이타주의 운동에 어느 정도 진심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효과적 이타주의적 관점은 이 AI 개발에 있어서 그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 혹은 아모데이의 의견처럼 개발은 빨리 하되 AI 도입에만 제한을 두자라는 관점을 보여준다면 효과적 가속주의는 효과적 이타주의를 비꼬듯이 등장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운동에서는 AI 개발과 도입 모두 가속화시켜야 한다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하여간 오픈 AI가 안전 문제로 GPT-3를 출시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 때 마침 구글에서 자체적인 대형 언어 모델을 출시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이 소문은 그냥 소문으로 끝났습니다만은 오픈 AI는 경쟁심 때문에 바로 GPT-3를 출시하게 됩니다. 반면에 구글은 윤리적 AI 표준을 지키느라 챗 GPT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가사의 모델을 출시하지 않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의 논리, 그 욕심의 의사결정이 딸려간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저자가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구글의 절제심이 조금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GPT-2에서 3로 넘어갈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게 그 당시 최고급 사양의 엔비디아 칩 1만 개가 들어있는 슈퍼컴퓨터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모데이는 이 1만 개의 칩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대한 규모의 연산장치를 구비했으니 더해야 할 것은 대규모의 데이터입니다. GPT-2 당시에는 엄격하게 선별된 데이터, 예를 들어 좋아요를 몇 개 이상 받은 기사를 사용한다든지 했었는데 GPT-3에서 사용되는 이 연산장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데이터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AI는 무차별적인 데이터 확보에 나서게 됩니다. 레딧, 위키피디아의 내용을 방대하게 긁어오는 한편 불법 다운로드한 단행본, 학술 논문 등도 대규모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도 부족해서 인터넷에서 저품질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긁어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픈 AI가 데이터 수집을 위해 법률적 위험을 무릅쓰는 동안 구글은 자사의 보수적인 윤리적 지침을 지키고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느라 오픈 AI보다 더 넓은 규모의 데이터를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구글 자신들이 소유한 데이터에서조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저품질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자 이 AI가 산출하는 결과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혐오 및 폭력적 콘텐츠가 많이 포함이 되게 되고 이 데이터 세트를 통해 훈련한 AI의 차별적 행동 또한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예컨대 4억 개의 이미지로 훈련한 모델보다 20억 개의 이미지로 훈련한 모델이 흑인 남성의 얼굴을 범죄자로 분류할 확률이 5배 높아졌다는 것이죠. 하여간 GPT-2를 만들었을 때에는 데이터를 선별해서 사용했지만 GPT-3 이후부터는 일단 데이터를 있는 대로 집어넣고 학습을 시키고 나중에 콘텐츠 모더레이션을 통해 유해한 콘텐츠를 거르는 방식으로 가게 된 것이죠.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걸러낼 수 있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례들을 걸러내줄 수 있는 인간 노동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오픈 AI는 사마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 일거리는 케냐의 노동자 수십 명에게 할당이 됩니다. 책에서는 모팟 오킨이라는 케냐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에 입사해서 텍스트를 읽고 분류하는 일에 배치가 됩니다. 이 텍스트 콘텐츠 중에 일부는 인터넷의 가장 어두운 공간에서 긁어온 것들이었고 또 나머지는 AI가 생성한 것이었는데 추후에 콘텐츠 모더레이션이 충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AI에게 최악 중에 최악의 것들을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한 악몽 같은 텍스트들을 오키니는 보고 또 보면서 분류를 해내야 했습니다. 그 일을 계속하는 동안 동료들은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렸고 오키니 또한 정신이 망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갖 환상들을 보기 시작했고 그 자신이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결혼을 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였지만 정신이 파괴된 이후에는 그 결혼 생활도 온전히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책에서는 샘 올트먼의 매력, 권력욕 등을 묘사하는 동시에 그때그때마다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이들을 착취하는 성향 또한 그려내고 있는데요. 책에서는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오픈 AI 내에서의 권력 투쟁들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지면을 할애한 이유는 AI 기업의 문제는 결국에 AI 거버넌스의 문제이고 AI 기술의 운명은 그 기술에 대한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에 따라 그 향배가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도 물론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하여간에 이 샘 올트먼이 사람의 말을 진정성 있게 잘 들어주고 또 탁월한 스토리텔링 능력을 갖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면서도 그 밑에서는 사실은 상대 말을 듣지 않고 있었으며 상대를 착취하는 성격과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오픈 AI라는 회사도 양면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AGI의 장밋빛 약속 혹은 실존적 위협을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먼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서 눈을 돌리게 한다. 설사 지금의 문제들을 직시하더라도 스케일이 다른 규모의 문제인 AGI를 계속 강조함으로써 지금의 문제들을 사소한 것으로 느껴지게 만든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오픈 AI는 현재의 과실을 따먹는다. 그래서 올트먼 개인으로도 오픈 AI라는 회사로 보아도 보여지는 것 혹은 보여주는 비전과 실제 작동 방식은 다르다는 것.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이 오픈 AI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고 있을 때 수츠케버가 올트먼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올트먼에게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CEO 직함이 당신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근거로 된 이유가 바뀐 탓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AGI가 진정으로 당신의 동기가 맞나요? 당신의 정치적 목표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저자는 샘 올트먼과 오픈 AI 혹은 더 나아가면 다른 모든 AI 권력자들의 본질을 제국에 비유를 합니다. 물론 현재의 AI 제국들은 제국의 시대에 난무했던 폭력적이고 잔혹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들 역시 자신들의 비전에 맞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 예술가와 작가들의 작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하고 관찰한 것을 공유한 데이터,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터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땅, 전력, 수자원과 같이 귀중한 자원을 강탈하고 추출한다. 오늘날의 제국들 또한 수익성 좋은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정화, 정리, 준비를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한다. 그들은 매혹적인 미래를 내세우고 다른 제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할 필요성을 부풀려서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절도, 자동화를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경제적 기회를 앗아가는 행위를 정당화하고 지속한다. 하지만 샘 올트먼을 비롯해서 오픈 AI의 주요 인물들은 AGI의 서사를 말합니다. 서두에 말했지만 비전이라는 것이 결국에 테크놀로지의 길을 이끄는 힘, 즉 설득 권력입니다. AGI로 가야 한다.
AGI가 결국에는 의료, 기후 이 두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들에게는 막강한 설득 무기이며 방어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되묻습니다. 왜 AGI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전에도 머신러닝이 각 분야에서 훌륭하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는 과학자들이 좀 더 최첨단 기술에 대한 연구를 원하고 이런 기후와 의료에 대한 머신러닝 같은 연구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고, 또한 설사 해결책을 찾아도 그것을 실제로 적용시켜야 하는데 이것에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도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픈 AI의 경영진들은 오히려 그것이 AGI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을 합니다. 아주 복잡한 수준의 세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의사소통 문제, 동기부여 문제, 그리고 능력의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여러 지능형 컴퓨터들이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공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그냥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저자와 그들의 대화는 공회전하게 됩니다. 오픈 AI의 경영진들은 이 연구의 속성상 이게 어떤 것일지 미리 알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자는 AGI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일단 거기로 가자고 하는 모습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하여간 지금은 스케일 법칙에 근거한 AI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많은 인재와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규모를 키웠더니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결과를 한번 목도하고 나니 여기에 다 달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아주 거대한 회사조차 오픈 AI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서 10,000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한 적이 있고요. 중국의 바이두의 경우 챗 GPT 같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신약 개발에 쓰이고 있던 AI 자원들을 용도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 기업에 종사하거나 그들로부터 혜택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AI 연구자들의 수도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저자는 기술의 필연적 발전 과정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경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딥러닝 패러다임 내에서도 대규모 연산 장치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신경망 자체를 개선시키거나 데이터 품질을 높이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아예 그 패러다임 바깥으로 나가서 뉴로 심벌릭 AI, 전문가 시스템, 기타 여러 가지 방식들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나은 의료 서비스와 교육, 깨끗한 공기와 마실 수 있는 물, 보다 신속한 화석 연료 탈피 등은 지금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AI 모델과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법의 도움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는 것이 저자의 의견입니다. 오쏘의 생각으로는 기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력이 시민 대다수에게 있는 것이 중요하고 또 좀 더 작은 AI 모델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스케일업에 기반한 기술의 효용이 지금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비전을 통해서 설득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제적인 결과물을 보여줘야지 패러다임이 조금은 변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적 결과물을 내려면 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에는 당연히 인재와 자금이 필요할 것이고요. 뉴럴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맥이 수십 년간 홀대 받으면서도 그래도 살아남아서 2010년대에 꽃을 피웠듯이 지금은 무시당하는 작은 아이디어들이더라도 최소한 생존할 수는 있게끔 자원이 분배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렌 하우의 AI 제국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세모글루나 쇼샤나 주버프가 실제 기업 현장을 뛰면서 책으로 쓰면 이런 책이 나오겠구나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자인 카렌 하우는 젊은 기자로 보이는데 이 정도 저력 있는 책을 낼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콘텐츠 모더레이션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정과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고 물 부족 현상을 겪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도 인상 깊었습니다. 또 책 전반적으로 오픈 AI를 비롯한 AI 권력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주를 이루지만 오픈 AI가 성장하는 모습 또는 이 엔트로피가 분화하는 모습 등을 기자가 이 기사를 쓰듯이 아주 세밀하게 아주 사실적으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서 그 자체로도 흥미롭게 읽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꺼운 책이라서 오쏘가 관심 가는 내용들을 재구성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마 직접 읽어보시면 각자가 얻어가시는 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